오늘 며느리가 날 정신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멀쩡히 살아온 내가 치매라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차를 몰았다.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출근했다고 했다. 나는 혼자 며느리와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다. 며느리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뭔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혹시 내 집, 내 통장, 내 연금을 노리는 게 아닐까.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어젯밤에도 들었다. 내 방 앞에서 낮게 주고받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우리한테 다 넘어오는 거지.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낯선 길로 들어서자 손끝이 떨렸다. 멀리 병원의 간판이 보였다. 내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며느리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 눈빛이 너무 불편했다. 마치 이미 준비된 각본 속에 내가 끌려온 듯했다. 의사는 내 손목을 잡으며 차분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말을 삼켰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 그 순간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다. 내 이름이 적힌 동의서였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앞에 그 종이를 내밀었다. 내 손이 떨렸다. 이대로 사인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이 왜 이 자리에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 일부러 빠진 게 아닐까. 나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서류를 의사에게 넘겼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침 삼키며 의사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상해 보이냐고. 의사는 잠시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검사만 해보자고 말했다. 며느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나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차갑게 얼어붙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내 발밑이 꺼지는 듯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내 집도, 내 돈도, 내 삶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검사실 문이 닫히자 숨이 막혔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의자와 책상, 기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의사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느냐고, 아들이 몇 살인지 아느냐고,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의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멀쩡히 말하는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게 더 이상했다.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내 대답이 끝날 때마다 며느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멀쩡히 대답했는데 왜 내가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내 머릿속에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들에게 말하던 목소리. 이제 엄마가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잖아. 서류만 처리하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불안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 말의 결과였다. 의사는 잠시 기록을 멈추더니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멀쩡한데 왜 자꾸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건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장도 혼자 본다고, 은행 일도 내가 직접 한다고.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에 은행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실 그건 정말 잠깐 헷갈렸던 것뿐이었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작은 일을 확대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의사는 내 반박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차트에 몇 줄 적어 넣더니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다.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여기서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정말로 환자가 될 것만 같았다. 내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다시 내 얼굴에 꽂혔다. 그 눈빛에는 차갑고 무서운 결심이 숨어 있었다. 내 집이, 내 연금이, 내 통장이 모두 저 눈빛 뒤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결심이 스쳤다. 여길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두 다리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대로 검사를 끝까지 받으면 분명히 며느리와 의사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억울했다. 아직도 내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은행에서 통장을 관리하는데 왜 치매 환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거기엔 내가 직접 적어둔 장보기 목록과 각종 날짜, 은행 비밀번호 힌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의사 앞에 수첩을 내밀며 소리쳤다. 이것 보라고. 내가 얼마나 또렷하게 생활하는지 증거가 여기 있다고.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치매 환자들이 자꾸 증거를 내세우려 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어지러웠다. 나의 방어가 오히려 나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검사를 제안했다. 나는 목이 메었다. 이제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직접 나의 멀쩡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 나는 의사에게 차분히 말했다. 집에 CCTV가 있다고. 내가 매일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지, 시장을 다녀와 직접 장을 보는 모습이 모두 찍혀 있다고. 그 말에 의사가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다. 나는 그 작은 변화에서 희망을 느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커졌다. CCTV를 정말 보여주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연금과 집을 노리는 그들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니까.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을 꼭 쥐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를 지키려면 끝까지 싸워야 했다. 의사는 내 말에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곧 며느리의 얼굴을 힐끗 바라봤다. 며느리는 곧바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CCTV까지 이야기하시는 거 보세요. 피해 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내가 한 말이 모두 왜곡되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진실은 분명한데 그들의 입에서는 그것이 거짓이자 병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내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의사는 다시 차트를 적으며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나를 더욱 올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외쳤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아들은 늘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다. 내 편이 되어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자 더 서글펐다. 검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아니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멀쩡한 내가 범죄자처럼 낯선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계산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
나는 그 틈을 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주름진 얼굴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나는 은행에서 통장도 직접 관리하고 전기세와 관리비도 놓치지 않고 낸다. 며느리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증거를 모으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날 것이다. 나는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나를 끝내려는 칼날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멀쩡한 세상 속에서 오직 나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내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웃음을 무너뜨릴 증거를 내가 찾아낼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며느리 몰래 방문을 잠갔다. 작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그동안 모아둔 은행 거래, 내역서와 연금 명세서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록이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조금 진정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분명 더 치밀한 방법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옷장 깊숙이 숨겼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아들의 옷을 개어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곧 나올 거예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들끓었다. 저 얼굴 뒤에 감춰진 욕심을 내가 본 이상,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밤이 깊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몰래 현관을 나섰다.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 앞 시장 골목을 지나 은행 앞에 섰다. 영업은 끝났지만 ATM 기계 불빛은 여전히 환했다. 나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뜨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직 모든 건 내 손에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계좌 잔액을 캡처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직접 적어 넣었다. 이것이 내 증거였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분명히 내 재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며느리가 혹시 내 뒤를 밟고 있는 건 아닐까 두리번거렸다. 골목 끝에 서 있는 그림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황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몸을 숨기면서도 눈은 말똥말똥 뜨여 있었다. 내일 아들이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할까? 며느리와 같은 편일까? 아니면 나를 믿어줄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심이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았다. 나를 지키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녘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와이셔츠를 여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제 병원 일 말이야. 내 생각은 뭐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도 엄마가 멀쩡하시길 바라지. 그 말은 겉으로는 위로였지만 내 귀에는 멀쩡하지 않다는 전제가 담겨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곧 나가버렸고 집에는 다시 나와 며느리만 남았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사진 속 남편은 든든하게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눈물이 솟구쳤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내 눈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곧 검사 결과 나오면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치료라니.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게 치료인가.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조심스레 받으니 은행 상담원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객님, 최근에 통장에서 의심 거래가 있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돈이 움직였다는 건가. 나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다. 직원은 나를 앉혀두고 서류를 보여줬다. 며칠 전 내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내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도장을 어디에 뒀더라. 집에 있는 서랍 속이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근히 내 방에 들어와 청소를 해주겠다던 모습. 그때 도장을 본 건 아닐까. 내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가족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은 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삶을 지키려면 이제는 단호해져야 한다. 나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내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늘부터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의 힘을 빌려야 할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을 떼기가 무거웠다. 은행에서 본 그 인출 내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은 거래. 분명 누군가 내 도장을 사용한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주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내 눈에 그 모습이 낯설고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랑 통화했니? 내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보험 상담이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혜택이 있다고 해서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내 동의 없이 가입을 해버린 건 아닐까.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나는 그 이면을 알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어봤다. 예상대로 도장이 없었다. 분명 그 자리에 있던 도장이 사라져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며느리는 내 도장을 훔쳐 통장을 손댔고 심지어 보험까지 건드리려는 것이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에 서겠지. 그동안 봐온 태도로는 분명 그렇다. 나는 주먹을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말로 해서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CCTV, 은행 내역, 도장의 부재, 모든 것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잠든 척하며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내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숨소리조차 멈추며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문고리를 살짝 잡았다가 놓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소름 돋았다. 그 순간 확신했다. 그녀는 내 방을 뒤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눈을 꼭 감고 기다렸다.
하지만 결국 며느리는 발걸음을 돌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사라졌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은 채 밤을 보냈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걸 잃는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자 발걸음이 멈췄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내겐 너무도 무거운 일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몇 분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내 앞에 놓은 밥상은 유난히 정갈해 보였다. 반찬이 예쁘게 놓여 있었지만 내 입에는 한술도 들어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약이라도 드셔야 할 텐데.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약이라니.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 그녀가 내게 모르는 약을 먹이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는 멀쩡하다. 약 같은 거 필요 없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며느리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곧 부드럽게 웃었다. 네, 알겠어요. 대신 건강검진은 꼭 필요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들렸는지 모른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가 버티시니까 더 힘들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들마저 나를 환자로 몰고 있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손잡고 시장을 돌던 사진,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사진들이 빽빽했다. 그때는 나만 바라보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눈물만 흘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어 계획을 적었다. 첫째, 은행거래 내역 사본을 모두 확보할 것. 둘째, 집 안 CCTV 영상을 USB로 옮겨둘 것. 셋째, 도장 분실 신고를 해둘 것. 글씨를 써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만 할 수 없다. 증거와 사실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그들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CCTV 본체를 찾아내 USB를 꽂았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옮겼다. 화면 속에서 나는 장을 보고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고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나는 눈물이 터졌다.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USB를 꺼내려는 순간 발소리가 다가왔다. 며느리였다. 나는 황급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가 거실에 들어와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 눈빛 속에서 날카로운 의심이 번뜩였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USB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이제 이 작은 증거 하나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다. 그날 밤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USB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작은 증거 하나가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 새벽 햇살이 창문을 비추자마자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USB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내 방을 뒤져 찾는다면 모든 게 끝장이다. 집 근처 작은 사진관으로 향했다. 그곳 주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USB를 내밀며 말했다. 혹시 이 파일을 DVD로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료라서요.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다. DVD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을 때 마치 든든한 방패를 손에 쥔 듯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물음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시장에 다녀왔지. 반찬거리가 떨어져서. 며느리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은행 직원이었다. 고객님, 말씀하신 거래 내역 사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나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사본을 받아 봉투에 넣으며 손을 꼭 움켜쥐었다.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앞에서 우연히 이웃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 며느리랑 누가 은행 앞에서 얘기 나누는 거 봤어요. 좀 심각해 보이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느리가 은행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얼른 자리를 피했다. 집에 들어오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랍은 누군가 열어본 듯 삐뚤어져 있었다. 나는 급히 봉투와 DVD를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제 분명해졌다. 며느리는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언제든 내 방을 뒤질 것이다. 나는 문을 잠그고 앉아 작은 수첩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다. 내가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 도장 분실 신고. 이것이 내 마지막 무기다. 글씨가 눈물로 번져갔다. 하지만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마치 포위당한 성 안에 갇힌 사람처럼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확인했다. 서랍 속 봉투와 DVD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의식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불안 속에 지내던 어느 날,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랍이 활짝 열려 있었고 봉투가 사라져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방 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며느리였다. 분명 그녀가 가져간 것이다. 나는 거실로 나와 며느리를 노려봤다. 그녀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내 방에 들어갔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치를 떨며 방으로 돌아왔다. 무력감이 몰려왔다. 이제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 DVD 한 장은 여전히 내 가방 안에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쳤다.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막상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경찰은 차분히 내 말을 들었다. 고객님, 말씀하신 상황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문제이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이어 말했다.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금융 관련 피해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시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날카롭고 서늘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계가 묻어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 DVD를 꽉 쥐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어디 다니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제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게 전쟁이라는 것을. 나는 두렵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더는 숨어 있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집 안에서도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며느리의 발소리,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조차도 내 귀에는 위협처럼 들렸다. 나는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며느리는 일부러 태연한 척 나를 대했다. 그러나 그 억지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자 며느리는 그에게 속삭였다. 나는 부엌 문틈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경찰서까지 다녀오셨대. 아들은 잠시 말을 잃더니 낮게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 나는 숨이 막혔다. 경찰에 다녀온 사실이 어떻게 며느리에게 들린 것일까?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정신병원 입원 절차 밟아야 해. 내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버텼다. 내가 한 발 늦으면 정말로 갇히고 말 것이다. 밤이 깊자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만 거실에 남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했다. 네,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수 있죠? 나는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DVD를 손에 쥐고 앉았다. 내 증거는 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CCTV 영상에 찍힌 나의 모습, 은행 내역서, 도장 분실 신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야만 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마지막 계획을 적었다. 첫째, 내일 변호사를 찾아갈 것. 둘째, 은행에 공식적으로 사기 신고를 접수할 것. 셋째, 아들에게 직접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할 것.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나는 끝까지 써내려갔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이 나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것이다. 새벽녘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차갑게 방 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주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내 삶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작은 가방에 DVD와 수첩을 넣었다. 그리고 며느리 몰래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법률 상담센터였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혹시 며느리가 뒤따라오진 않을까 계속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낯선 얼굴뿐이었다. 상담센터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DVD와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내밀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매 판정을 빌미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증거를 잘 모으셨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드디어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마웠다. 변호사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은행에 정식으로 금융 사기 피해 접수를 할 것. 둘째, 도장 분실 신고를 즉시 처리할 것. 셋째, CCTV 영상과 거래 내역을 공증받아 둘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희망은 다시 흔들렸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가방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오늘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방을 꼭 쥐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며느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방을 꺼내 확인했을 때 DVD와 서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 버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분명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을 것이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믿어. 엄마 혼자 이렇게 나서면 오히려 더 위험해.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무너졌다. 아들마저 끝내 내 편이 아니었다. 문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믿고 싶은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내 편은 이제 나뿐이야. 내가 나를 끝까지 지킬 거야.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도장 분실 신고를 요청했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게 하며 친절히 설명했다. 도장이 사라진 시점을 적으라는 칸에 펜을 들자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손끝에 힘을 주었다. 은행에서 나오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을 때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집 앞 골목에 다다르자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는데 내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태연한 척 집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와 가방을 숨겨놓고 앉았을 때 온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소리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내 방문을 열려 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급히 가방을 이불 속에 감췄다. 다행히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이 되자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CCTV 영상과 은행 거래 내역을 공증받으러 가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어야 며느리의 거짓말에 맞설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공증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DVD와 사본을 내밀며 설명할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공증 도장이 찍히는 순간 마치 내 인생에 새로운 방패가 생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봉투를 옷장 깊숙이 숨겼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내 방 앞에 와서 말했다. 어머니, 아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일이야. 묻지 마라.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졌지만 그 뒷모습에선 날카로운 긴장이 느껴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다짐을 적었다.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며칠 뒤 결국 며느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그녀는 그와 함께 나를 거실로 불러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 결과를 내가 본 적이 있니? 왜 나한테는 한 장도 안 보여주고 내가 먼저 아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치료를 받으셔야 해.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꺼냈다. 너희가 뭘 꾸미는지 난 다 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내가 다 확보했다. CCTV 영상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멀쩡한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세요? 우리는 다 어머니를 위한 건데.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 너희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하지만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분노와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났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적어 내려갔다. 가족이 내 등을 돌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증거로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다. 그러나 밥상에 놓인 반찬 하나하나가 내겐 의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약을 섞은 건 아닐까.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반찬만 바라봤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드셔야 건강하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입맛이 없어. 너나 먹어라.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웃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점심 무렵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노인복지관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거기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어르신, 요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갈등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활용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다. 그는 내게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알려주었고, 긴급 상황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현관 앞에 멈춰 서자 다시 긴장감이 몰려왔다. 문 안에는 여전히 며느리가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이제 내가 뭘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스쳤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수첩을 펼쳤다. 오늘의 계획을 적었다.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보호 조치 요청,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진심 전하기. 글씨가 또박또박 적히는 순간 심장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내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갔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다. 하지만 내 얘기를 한 번만 들어줘라.
그는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내 눈물이 맺히자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공증받은 서류와 DVD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게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다. 내가 직접 시장 다니고 은행 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내 집과 내 연금 때문이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정말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야? 그 물음에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 아내 말만 믿지 말고 내 눈을 봐라. 나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 똑바로 차려 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이 없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 앞에 놓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들은 서류를 움켜쥔 채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번쩍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아들은 내 방에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했다. 방법은 있어. 우리 함께 지켜내자. 내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이제 법이 판단하게 될 거다.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가슴 속에 무거운 돌이 조금은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은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나를 향해 더 이상 억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대신 싸늘한 침묵이 흐를 뿐이었다. 나는 서류와 DVD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지금 어머니 말만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 건데요.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 눈으로 봤어. 엄마는 멀쩡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아들이 나의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곧 걱정이 밀려왔다.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 날 낯선 남자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병원 관계자라며 아들의 동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간 아들이 당황하며 그를 막아섰다.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남자가 떠난 뒤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들아,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며느리에게 끌려다니다간 내 인생이 끝나고 너도 후회할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 눈빛을 굳혔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 시도입니다. 이번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려 했다는 점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결국 사건은 폭발했다. 며느리가 집으로 낯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병원 관계자라며 서류를 내밀었고 나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엄마는 멀쩡하세요. 아무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치료를 위해서잖아. 아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거야. 이제 다 알았어.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갈라질 듯 팽팽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DVD와 공증 서류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다. 내가 얼마나 또렷하게 살아왔는지, 은행 일도 직접 하고, 집안일도 하고, CCTV에 다 찍혀 있다.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려했지만 이 서류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다. 낯선 남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며느리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가족이에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히 말했다. 가족이면 지켜야지. 빼앗으려 하지 말고.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내 옆에 서서 굳게 말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너는 엄마 괴롭히지 마.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출렁였다. 긴 싸움이 끝나가는 듯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방에 들어와 수첩을 펼쳤다. 증거는 지켜냈다. 아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아직도 닫혀 있다. 나는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끝내 화해할 수 있을까? 글씨가 눈물로 번져갔다. 내 가슴은 쓰라렸지만 한편으론 안도도 느껴졌다. 이제는 내가 두려움에만 떨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아들은 회사에 다녀오면서도 내 방을 먼저 들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녁 무렵, 그녀가 방에서 나왔다. 초췌한 얼굴에 눈이 부어 있었다.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토록 단단하던 그녀가 무너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어 말했다. 저도 두려웠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연금과 집이 눈에 밟혔어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차갑게 굳었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절망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힘들었던 건 알겠다. 하지만 가족을 속이고 내 인생을 빼앗으려 한 건 절대 잘못된 거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아들이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 재산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방 안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은 우리 셋이 함께 찾아야 한다. 며느리의 사과 이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은 사라졌다. 나는 CCTV와 서류, 공증받은 증거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이 보관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낸 기록이었다. 아들은 종종 내 방에 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제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동시에 말했다. 아들아, 기억해라. 부모 재산은 자식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삶이고, 내가 떠난 뒤에야 너희 몫이 되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도 조금씩 변해갔다.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욕심 대신 미안함과 존중이 담기기 시작했다.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빼앗으려 하지 않고 함께 살펴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 깨달았을 거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욕심은 결국 가족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서로 믿고 존중하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앞으로 3가지를 지키자. 첫째, 어떤 일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 것. 둘째, 돈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상의할 것. 셋째,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가족이 될 것. 방 안에 고요가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불빛이 식탁 위를 감싸고 우리는 오래도록 숟가락을 들며 함께 밥을 먹었다. 긴 싸움 끝에 남은 것은 결국 가족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삶을 지켰고 내 가족을 다시 세웠다. 이것이 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